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요즘 전통시장을 가거나 또 대형마트 등에 가면요, 올해 수확한 사과, 배, 복숭아 등 제철 과일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올해 복숭아 소매 가격은 개당 3,000원꼴로 지난해보다 약 30% 넘게 올랐고요. 사과는 도매 가격이 무려 60% 뛰었고 배도 30%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금사과, 금배로까지 불리는 이유입니다. 과일값이 오른 건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일찍 찾아온 더위와 또 길었던 장마 탓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추석 차례상 비용도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그렇다고 대목에 맞춰 본격 수확을 앞둔 농민들 역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기간 계속된 장마와 흐린 날씨 탓에 과도한 습기로 탄저병이 심해져서 과일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썩어버려 아예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군요. 충남 지역 농민들은 올해 탄저병 발생이 예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고추 같은 작물의 경우에는 탄저병에 걸리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상기후로 인한 이 사과 탄저병은 농업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해 보상도 막막한 상황이니 농민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과 하나 재배하는데 농민들의 손길은 100번도 넘게 필요하다. 결실을 맺는데 농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농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이런 문제에 정부가 힘을 쏟고 빠르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9월 1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납니다. 오늘 방송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론이 아쉽습니다.입니다. 네, 어떤 것에 대한 공론이 아쉽습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제 다뤄진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좀 논란이 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충남도에서 때아닌 이 성 관련 논란이 계속 일고 있죠. 충남 지역 일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이 성교육 관련 서적이 선정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열람이 제한됐는데요. 이를 두고 여전히 그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방이 상당합니다. 네.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찬반 인터뷰도 각각 진행을 했었는데, 충남도의회에서,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 있는 성교육 책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충청남도가 바로 좀 일부 도서에 대해서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 의회 지민규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그런 이후에 이제 충남도가 지 의원이 지적했던 도서들을
별도 공간에 비치해서 열람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열람 제한 서적으로 지정된 이 서적 저자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민사회가 이거 시대착오적 금서 요구라면서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예. 네, 이를 두고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간의 그 논쟁도 좀 있었습니다. 예.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요. 이 특정 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김 지사는 문제가 된 책에는 과도한 성적 노출과 낯뜨거운 그런 장면이 수록돼 있다면서요. 아이들이 보는 성교육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같이 조치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해당 도서들 일반인에 대한 열람 제한은 없고 어린이들도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예. 책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공론의 과정 없이 누군가 임의로 그 선정성의 기준을 정해서 판단하고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선정성과 유해성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 이게 좀 자칫하면은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선태 의원은 한국 도서관 운영 기준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정치적, 종교적 검열 그리고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다면서요.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충남도의 이번 도서 열람 제한 조치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태흠 지사는요 전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국가인권위가 이 충남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도 인권위의 그 결정은 그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따를 생각 없다.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도 취할 거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특정 도서들의 뭐 선정성 이런 논란에서 정치 쟁점화까지 이어지고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된 이후에요. 저도 이제 열람 제한 책 몇 권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아, 직접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책을 보면서 이걸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정적이다, 아니면 뭐 과감한 창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요. 누군가는 모성이 느껴지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요. 뭐 다른 누군가는 여성의 상체가 노출된 이 선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책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은요. 상당히 솔직하고 또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랬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그렇다라고 느끼셨다는 거군요, 정 PD께서는. 네, 맞습니다. 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나이 60이 넘은 자신이 봐도 민망하다고 했는데 뭐 나이 이제 저도 5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는 민망하다는 생각 대신에 뭐 창의적이다, 좀 실질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이라는 게요, 그 민감한 부분이라서 누구나 알면서도 쉽게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했던 이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강사 등장했을 때 대중들이 상당히 좀 환호하기도 했었죠. 물론 해당 책들이 일부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권 인사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거 안 돼 이렇게 판단해서 열람 제한 이거 결정할 게 아니라요. 차라리 좀 공론 과정을 거쳤다면은 이런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이런 생각도. 국민들의 의견을 이게 수렴하는 과정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상대방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공론을 모으는 모습이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 청년들의 축제 청년 주간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키워드에서 힌트가 있겠지만 아나운서께서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청년 주간을 키워드에서 말씀하셨으니 잘 몰랐다 하더라도 청년의 날이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이제 청년의 날이거든요. 이 청년의 날은 청년들의 권리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요.
또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이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이 각 지자체가 다양한 행사를 좀 마련했는데요. 예. 충남도는 오늘이죠. 네,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인생의 절정기인 청년들에게 최고의 시간을 제공하는 이른바 피크타임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그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각 분야 멘토가 출연하는 강연형 토크 콘서트, 그리고 이제 인기 가수 개그맨들의 공연 등이요. 이제 천안시민체육공원 잔디밭 광장에서 있으니까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청년의 날을 맞아서 충청남도에서도 다채로운 이 관련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시도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일주일을 대전 청년 주간으로 정했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요. 대전 청년내일센터와 KTNG 상상 유니브 충남 본부 주관으로요. 엑스포 한비탑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예. 현재 대전 지역 6개 대학 동아리가 참여하는 상상 유니브 대전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뒤인 7시부터는 개막식이 있고 그런 다음부터 8시부터는 인기 가수와 청년 DJ가 함께하는 대환상 파티도 열릴 예정입니다. 예, 행사 이름이 대환상 파티인 네, 거군요. 발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청년만 들어올 수 있어 입장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같이 이렇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날씨가 요새 좀 굳긴 하지만요. 저녁 바람도 많이 선선해졌으니까 금요일 저녁 여유를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일 저녁 7시부터는요. 그 유명 유튜버죠. 내 얘기가 이제 부인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제 현실 공감 토크쇼인 대전 청년 특점집입니다. 특집 예. 이게 열리고요. 9시부터는 대전 출신 청년 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토크쇼인 돗자리 일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밖에 이제 청년 영화제와 그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이 맞춤 정책을 제시해주는 청년 정책의 참견도 있고요. 또 이제 지역 청년 밴드 공연인 모여락, 즐겨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꿈돌이 포토존을 비롯해서 40개의 다양한 이 청년 부스도 준비됐다고 하니까 좀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던데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 이런 여러 행사들이 있으면 대부분 뭐 유명 유튜버들 오고 인기 가수들 오고 심지어 이제 진행자들도 외부 이제 진행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 청년 주간 행사들에서는 전문 진행자가 아니고 청년들 가운데서 뭐 선발을 해서 진행을 맡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행사 가면은 아나운서께서도 그런 행사 진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예. 이건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요, 이 행사를 위한 진행자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명이 최종 진행자로 선발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 아나운서의 그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가지고 실제 행사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개월에 걸쳐서 청년 주간을 기획할 기획단원 15명도 선발이 됐는데요. 이들에게 이제 행사 홍보라든지 부스 운영 이런 기획들이 좀 맡겨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진행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일반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열었다는 점이 상당한 의미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요, 이 한비탑 일원에서 진행될 행사 이거 말고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전역 그 지하철 대전역사에 있는 청춘 나들목을 비롯해서요,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청춘 너나들이 그리고 이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청춘 두두두 등에서도 이제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키워드로 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자,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천 원에 이 시내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기후 동행 카드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예.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요. 하반기에 본격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관련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실제로 서울 시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이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정기권으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도.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 먼저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름이 네. 전례 없이 특이합니다. 그렇죠. 예, 기후가 들어가는 이런 거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기후 동행 카드. 그렇죠. 이게 환경적인 뭔가 의미가 정말 포함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제 대중교통 관련된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은 포퓰리즘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항상 따라붙잖아요. 일부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명분을 옛날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삼았다면은 이제는 이제 환경적인 명분도 같이 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은 이제 그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시성 그러니까 제때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근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대중교통 이용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수용차 이용률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이 카드를 도입을 하는 거고 관련해서 이제 연간 한 32,000톤 정도의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보겠다라는 목표도 세운 상태입니다. 예. 월 65,000원이면은 심지어 공공자전거까지 그렇죠. 횟수에 제한 없이 맞습니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뭐 물가가 너무도 오르고 있고 경기는 이제 침체가 되어 있으니 이런 교통비 상당히 이제 가계에 큰 부담이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일정액으로 이렇게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지 않겠나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런 면에서도 당연히 좋고요. 일단 서울시가 이제 예측하는 내용을 좀 보면은 약 50만 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이 할인 혜택은 이제 말씀하셨던 따릉이까지 포함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이 따릉이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좋은 정책인 이유가 사실 대중교통 분담료를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지만 근거리 이동을 할 때 이런 자전거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제 안전 이슈 때문에 많이 이용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근거리를 이제 차량 없이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용률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가 이제 정기권으로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버스를 타고 또 가까운 거리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더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근거리 이동에 대한 좀 변화들이 좀 더 기대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며 폭우, 가뭄, 화재 등 이 기후 위기 징후가 빈번히 또 갑작스럽게 그렇죠. 나타나면서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많이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이 정기권 형식으로 이제 대중교통 티켓을 끊잖아요. 그래서 여행객분들도 이제 그 정기권으로 보통 끊는 분들이 맞아요. 많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9유로 티켓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하나로 하면은 12,000원 정도거든요. 이 12,000원에 이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시범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약 5천만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국영철도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했고 이제 수도인 마드리드와 대표적인 관광지인 바르셀로나가 대중교통 월간 패스 가격을 또 절반으로 또 내렸습니다. 원래도 싸게 책정이 돼 있는데 네. 또 절반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가격이 경제적으로만 따지면은 이제 그 이렇게 가격 계속 낮추거나 혹은 정기권을 도입하면은 수입 자체가 줄어든다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항상 담보하고 있고 또 사실은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면은 교통체증을 비롯해가지고 승용차 이용객분들의 운전 환경이 굉장히 또 좋아집니다. 이게 그분들을 이제 운송시키는 그 비용들만 해가지고 경제적 효과나 여러 사회적 비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
함으로 인해서 거리에 차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비용들을 오히려 낮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 대중교통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들을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은 단순히 이제 티켓이나 혹은 그 승차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만 적자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통수단의 흑자냐 적자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것만 가지고 그렇죠.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환경적 비용을 더 적게 지출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대중교통이 어쨌든 사회적 이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조금 복합적으로 계산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산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 무료 승차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인 것 같은 같습니다. 경우는 지금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아니 대중교통 이렇게 하는데 적자가 점점 쌓이고 있다. 네. 그러니 요금을 계속 올린다. 올리면 사람들은 부담스럽네. 그렇죠. 좀 이용을 또 덜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은 1차적인 적자냐 흑자냐의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대중교통 비용은 낮추는 대신에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는 만큼 또 비용이 들어오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증대 부분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분들도 이제 그 티켓들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수요의 증대라고 하는 장점은 확실히 챙긴 것 같습니다. 네. 저탄소 그리고 교통복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움직임 국내 지자체들에서도 보이죠. 그렇죠. 사실은 멀리 찾을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제 세종도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버스를 이제 무료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 정책도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히 명분으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명분들을 잘 삼았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부산시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만 70세 이상의 그 어르신분들에게 또 버스 비용들을 이제 무료로 이제 그렇습니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오늘부터죠. 만 70세 네. 이상 시민들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비원 간선 급행 버스까지 네, 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대중교통 비용들은 점점 더 낮추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대 진영으로부터 여러 비판들을 받거든요. 근데 물론 그 비판들을 통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뭐 이럴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기후 관련된 입장에서 이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비용들을 절감시키는 것은 분명 좋은 정책은 맞다. 네. 다만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명분으로 삼으려면은 그 해당 지자체의 모든 정책들이 대중교통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취해야 된다. 함께 굴러가야 되는 네. 것이다.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토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은 이것만 기후 동행하겠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들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정책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되고 칭찬해야 될 정책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시장성의 원리로 대중교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충남 지역 같이 인구 소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대중교통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예. 더 이상 시장성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후위기에 대한 공공성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이제 시행하게 되는 기후 동행 카드도 듣고 해외 사례도 듣고 또 뭐 그밖에 우리 지역의 지자체 이야기도 들어보면 저는 이게 이 만년동 KBS에서 출퇴근 시간대 만년대로를 보면 그렇죠. 정말 마음도 꽉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감히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 답답함이 느껴져서 대전에서도 이 대중교통을 좀 연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빠르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그러니까 트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개편들이 또 같이 맞물릴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전 안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도 정시성 있게 도착할 수 있게끔 예. 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줘야 되고 서울이 사실은 지하철이 굉장히 편하지만 시내버스도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버스 전용 차로 덕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대중교통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되게 하려면은 그렇죠. 그런 시스템적 개편들도 난 불편해서 대중교통 하긴 좀 그래라는 맞습니다. 말은 안 나오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성과 함께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인천시랑 그 경기도에서 이제 이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아, 불만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의 생활권이고, 그렇죠. 이제 다 인천이나 연계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교통이요. 예.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이제 보통 광역버스를 타고 많이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데 생활권이 이제 서울이신 분들인 경기도민 혹은 인천 시민분들은 이 기후동행 카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딱 서울이랑 그 경계 안에서만 네,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서울시가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예. 좀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요. 경기도나 혹은 이제 인천까지 사실은 같이 연계해서 전기권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대중교통 요금을 개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각 지자체마다의 이제 시스템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도 대전과 세종 맞습니다. 또 그밖에 인접한 충남과의 이런 관계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이제 대전, 세종, 충남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간에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체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BRT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광역버스 혹은 광역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영역과 또 별개로 여전히 이제 이 교통약자분들 특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환경 캠페인들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네. 특히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산책을 보통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배설물들을 직접 봉투 챙겨가지고 잘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걸음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냥 풀이나 나무 옆에 자연으로 돌려주면 네, 된다. 배치하는 분들도 계세요. 분들. 예. 근데 이제 요즘 반려견들이 특히 이제 고단백 식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배변들이 대체로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으로 돌려줬을 때, 그러니까 퇴비로 쓰기가 어렵다는 네, 뜻인가요? 안 좋다는 겁니다. 산성화 시키는 건 물론 적당한 산성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시니까 예. 반드시 이제 배변은 수거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려견의 이제 배설물에 여러 가지 이제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바깥에다가 놓게 되면은 이게 하천으로 흘러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거를 하시고 또 집에서 이제 변기에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산책을 할 때 그 네. 흙이나 이제 돌덩이 쬐깐한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배변에 같이 나오거든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변기에다가 이제 그걸 내려서 버리면은 하수도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이나 모래들 때문에요. 네네. 네, 그래서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비로 절대 사용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오염도 될 수도 있고 설령 집에 오셔서 변기에 버리시는 분들도 배관이 막히는 네.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와 관련해서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들과 지역 정치를 고민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대세남 청년 비대위 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청년 비대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특정 당파가 없는 지역의 청년 사업가입니다. 주식회사 뻔뻔한 컴퍼니의 박철상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두 분을 새롭게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신하영 세종시 청년정책특별보좌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종시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이자 이제 20개월 된 한 아기의 엄마 청년맘이며 소상공인인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새롭게요. 손수레 농장의 백종원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전 유성구에서 손수레 농장이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제철 채소,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제 로컬 푸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예. 또 도시텃밭 분양이나 또 도시농업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분과 또 새로운 청년들의 생각, 또 대안 듣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지난 수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을 지명을 했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역임을 한 유인촌 특보를,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장관급 인사 3명을 한 번에 교체한 것이 지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새 후보자의 첫 출근길의 멘트도 상당히 화제였는데, 세 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박철상 대표는 이번 개각 그리고 3명의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잘 된 개각인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되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개각 단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인사가 이제 개각이 되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바라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의 인사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역시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물론 역량이 있는 분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예. 어떤 분이 뽑혀도 상관은 없지만 어떤 분이 임명이 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발전에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은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의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나이대 청년들은 누가 되든 몇 명이 되든 어떻게 바뀌든 이런데 관심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길 인사도 제가 지켜보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바꾸는 것들이 책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책임을 짓고 이런 무마하는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사람만 바꿔서 새로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귀촌할 때도 땅은 3냥에 사도 이웃은 3만 냥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평가가 진짜 올바른 평가였을까? 또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였을까? 국민들도 이런 반응들이 보이는데, 아니면 그냥 귀 닫고 내 편을 이렇게 앉힌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역시나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특히나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세 개의 부처가 문제가 있고 지금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에 대한 건 없이 또 다음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렇죠. 늘 그랬듯이 또 이게 또 탓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니야. 근데 전에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잘해볼게. 앞으로 잘하겠다. 그냥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철상 대표하고 어쨌든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냥 이게 반길 수는 없는 이번 개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신하영 특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새 후보자, 일단 새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먼저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장기 이제 MB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역임을 해서 어떤 행정적 이력에서는 이제 그래도 자질이 충분하고, 그리고 퇴임 후에 저도 공연을 보러 갔었지만 현장 극장 예술로 돌아가서, 사실 유인촌 장관님은 대한민국 연극사에서
햄릿 연기의 1인자세요. 현장성과 어떤 지금 그 현장에 대한 산적한 문제들 전문성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력과 현장성 지금 모두 갖춘 인사고 또 배우로서 친숙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합한 인사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예. MB 정권 때 유인천 장관님이 임명됐을 때도 저도 똑같이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참 적절한 인사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김혜인 여가부 장관 후보 경우에도 정부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이고 여가부 산하기관장을 역임을 하면서 여가부의 어떤 집행 구조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그리고 어떤 식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적합한 인선이 아니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청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발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좀 어떤 사회적인 언어를 좀 더 표현하는 법을 이제 반성을 하시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언론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사실 대통령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고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방부 장관은 지금 휴전이고 전쟁 중이다라는 의식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군 정신에 입각한 강경한 발언들은 이제 장관을 수행하면서 조금 사회와 소통하는 언어들 표현들을 채워지시길 희망을 해봅니다. 예. 신하영 특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질면에서는 훌륭한 인선이다. 이런 평가하신 거네요. 네. 네, 자격적으로는 충분히 하고 지금 회전문 과거로 회귀하는 인사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과거 뭐 1, 2년 전 인물들도 아니고. 이 제가 자꾸 자격을 얘기를 하는 게 장관이 부처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사실은 부처는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굉장한 많은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이 아닌가. 그리고 전 정권을 통틀어서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전 주요 인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재등용하는 경우가 참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좀 추진력을 강화하고 싶은 의도에서 이런 인선이 저는 강행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대 야당의 그 벽을 조금 함께 넘어서 국민에게 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전투적 인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당과 전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국정 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이제 전투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세 분의 뭐 비슷한 의견도 있고 다른 생각도 들어봤는데 앞서서 신하영 특보가 그 얘기 해주셨어요. 국민이 바라는 리더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세 분도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뭐 한 부처의 수장, 뭐 장관급 인사,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서의 리더가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맡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백종원 대표는 어떠신가요? 장관이 갖춰야 할 뭐 자질 덕목 이게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사회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또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장관이라면 또 고위공직자라면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덕목은 저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현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대표적인 한 장관이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데 저는 또 일조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정부의 어떤 사건이 터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듯이 뭐 불교에서는 이들을 역행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함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우쳐주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아마 젊은 세대와도 이제 좀 더 나이 든 세대도 모두 다 동일하게 느끼는 자질은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 국민의 리더, 장관의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일 잘하는 리더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장관이라는 위치는 전체적인 이제 그 업무에 대한 파악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근데 만약 그 리더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조직
가장 안 좋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가 흔들리게 되면 온 국민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쵸. 거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가능성이 되게 좋은 희망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정책에 대한 뭐 방향에 대한 제시라든지 분야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아도 결국에는 어쨌든 리더는 일 잘하는 사람. 네. 네. 거기다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 좀 도전 정신이 강하신 리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해봤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데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반감을 사지 않는 것들에 대한 위주로만 항상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안정적인 것만 택하면은 앞으로 발전 없이 그냥 똑같은 일들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처는 다른 부처하고 다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창업자들의 그 문제나 창업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음 정책이나 다음 연도 뭐 예산이라든지 지원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중소벤처기업부도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자리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근데 그 예산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는지를 봤을 때는 사실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파악을 잘 한 상태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는 일단 예산을 지원해줄게. 너네들은 그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한번 너네가 잘 만들어봐. 그리고 시스템은 과거에 진짜 머물러 있네요. 네, 그리고 교육은 그냥 기존처럼 업체들 용역을 줘서 입찰을 받아서 그 업체들이 그냥 교육을 비슷하게 운영하는 형태로. 근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신한영 특보가 생각하는 그 장관의 자질과 덕목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일단 장관의 북한에서 그 역할을 보자면 일단 정부의 방향성을 얼마나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그게 기본이고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얼마나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국가 사업을 수행의 목표에 도달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선택과 집중도 잘 해야 하고 사업에 요즘 표면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의 명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행정기관의 관행이라고 표현해서 뚫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개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벗어나야 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행정부처의 마인드도 필요에 따라 과감히 개혁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그 트렌드 아니면 시대의 현안들을 반영하는 이제 장관으로서 친송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덕목이야 뭐 사명, 공의, 봉사정신, 청년도 당연히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장관들 그리고 우리 지도부들한테 이제 요구가 되어야 되는 건 객관성,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요? 네.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점들을 자기한테도 입각해서 내가 실수를 하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알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인품의 수준이 이제는 부여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부의 방향을 이해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조언을 해서 바로잡는 소신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치에서 찾기 힘든 모습이네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다 떠나서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기본인 건데요. 그 신한영 특보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또 뭐 현장에서 일을 해 오셨으니까요. 문체부 장관은 특히나 이제 문체부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이라는 그 틀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뭐
문화예술만 하고 체육만 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과 지식을 두루 갖춘 리더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공했던 문화예술로 본다라면 옛날에는 관행, 경험, 이제 선배, 선생님들 정도의 이제 연배가 되시면 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맡아서 거의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예술 전문 경영이라는 분야, 예술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외에서 전문화 세분화가 되어서 학과가 신설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행정, 기획, 현장성, 뭐 그리고 다양한 예술에 대한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예술 경영 분야에서 이제 문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좀 발굴하도록 유심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백종원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제가 그쪽 일을 하시니까 청년 농부시니 사실 이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사에서도 그동안에 그래 왔고요. 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갖는 그 파장이 너무나도 크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이 다른 국민과 다 똑같이 장관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은 있지만 현장에서는요. 농업인들은 사실은 국토부 장관한테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문제나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농림부 장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 그거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관은 없어져도 되는 부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입니까? 현장에서 이런 농림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농림부 산하의 무슨 청, 뭐 무슨 원 이런 것들 정말 많죠.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 그 농업인들과 또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더 밀접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직접적인 지원이나 활동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이분들을 위한 뭐 기업의 투자 또는 뭐 수출 수입에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꼭 필요할까? 그래서 앞서 나온 중앙정부의 잘하는 게 중요한 거, 또 현장에 대한 경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현장을 좀 직접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펼쳐놓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을 쥐었다 폈다 정도만 하고요. 또 농업인들도 그런 불만을 농림부 장관 나와라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으로 별 이 영향력도 관심도 우리와 또 사실상 역할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농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은 수는 많지만 실제 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낮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생산 뭐 단가라든지 이런 비율도 농업인들은 계속 줄어나고 고령화되는데 관심들이 좀 지쳐질 수도 있겠다. 우리 국정과제를 보더라도 농업에 대한 관심들은 이미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장의 소리와 또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중앙부처로 아까 그 중앙부처의 뭐 사업 방향을 좀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우리 그 국가에 좀 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장관급 인사 대한 청년 비대위원들의 다양한 생각, 그리고 원하는 그 장관상, 리더의 상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지역의 이슈 간단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대전 지역 내에서는 홍범도 장군로 폐지, 여기로 확전이 되면서 지역 사회, 지역 정치권에서 시장과 또 현역 국회의원 간의 설전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지역 사회가 이념으로 또 양분되고 대립만 가는 것이 결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요. 먼저 신한영 특보는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래도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이 문제는 많은 유공자분들이 모여 계신 현충원 도로명을 한 대표적인 인물명을 딴 명칭의 도로 지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좀 충분히 수렴되어졌는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궁금한데 어쨌든 이거는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폐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사용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5년은 그대로 사용하되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만큼 5년 뒤에는 이제 주민 넘어 시민들까지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명 이런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때 더 많은 뭐 시민 공로나 이런 과정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네. 네. 박주상 대표는 이장우 시장과 황운하 국회의원의 지금 뭐 설정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까요? 시민들까지 편 갈라져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역사에서 어쨌든 공적을 쌓은 인물이 갑자기 정치적 이념 대립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평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예.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번 계속 기회에 공과 과를 다 함께 재평가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물론 논란을 만들 거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또 끄집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은 이제 바로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거를 너무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정쟁에 이용하는 것만큼은 좀 없어야 된다. 네. 네. 백종원 대표는 좀 지금의 논란을 좀 어떻게 보셨고, 네, 좀 어떻게 그래도 다른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것은 뭐 역사학자들도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완전히 복수 혈전입니다.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하니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 홍범도 장군을 모시게 됐고 또 이런 도로를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근처도 보면 문화와 뭐 관광이 숨쉬는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지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과가 너무 강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때 철회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더 정치적 관심과 이런 반감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반감만 일으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뭐 얻는 것이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것이다. 신랑한테 뭐 덧붙이신다면요. 네. 이런 이념의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통일 이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재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념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과제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더 끌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과제로 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의 공과 과의 결론을 내릴 수는 사실상 없는 문제이다. 공도 예. 있고 과도 있는 예. 건데 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통일 이후고 우리는 이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은 통일 이후에 다시 다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청년들과 지역 정치를 고민하고 대안까지 모색하는 대세남 청년 비대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하영 세종시 청년정책특별보좌관, 손수레 농장의 백종원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뻔뻔한 컴퍼니 박철상 대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 1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민원이었습니다.